우리 이영훈 교수님의 이 새마을 관련 강연은 우리 현대사를 가장 요약해서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의미, 정신의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 것이라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아주 노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의 아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새마을 운동을 왜 논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요새 유행하는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내린다든지 또는 새마을의 이름으로 새마을의 그 노하우를 우리 개발도상국에 코이카가 전해주는 그런 아주 고귀한 원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축소한다든지 새마을을 뺀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게 새마을이 죽은 게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아까 우리 이영훈 교수님 말씀에서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국가혁신, 한국적인 국가혁신의 참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델이라면은 여기서 성공의 원리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이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셨던 대로 우수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잘하는 사람을, 정치인이 말이죠.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선거로 하면 이건 자살행위죠. 그러나 대통령은 잘하는 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몇만 개나 되는 자연불학에서 경쟁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 못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마을이 된다. 최고를 만들면은 최저가 없어지고 다 올라간다 하는 이런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다는 거. 특히 새마을 지도자는 주민들이 뽑게 하고 그리고 무보수로 해야 새마을 지도자를 존경하게 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의 한 멋진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를 받게 되면 지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보수를 하도록 했다는 거. 또 여기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뽑혔다. 이 통계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새마을 지도자 중에 여성이 반쯤 될 겁니다. 반 또는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새마을 운동 수기 선거를 보니까 거의 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여성 해방 운동은 이 운동가들이 하는 여성 해방 운동보다는 한국에서 여성의 역할을 드높인 분은 두 분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특히 60년대는 여공들이 앞장서고 70년대는 이 새마을 여성 지도자라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했다. 마을마다 회의를 열심히 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불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거기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생산하고 마을의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했죠. 이분은 전번에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중화공업을 하면은 중화공업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새마을 운동도 이 김준실을 모셔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그 대목이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새마을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정신교육을 해가지고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참선하듯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선하듯이 함으로써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새마을 정신을 무장해가지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서울린 강서진 명단에 뭐 종교인, 교수 이런 사람 있으니까 그걸 다 지워버리고 새마을 지도자의 성공 사례 발표를 하라. 이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새마을 성공 사례. 거기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하사용이라는 분이죠. 그 기억나십니까? 하사용이라는 분이 아주 스타가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한 10년 전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아직도 새마을 정신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서울 근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뭘 줍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버린 커피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기에 이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꽃을 심어가지고 그걸 팔고 있었어요. 한 달에 1년에 수입이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아까 이용 교수님은 좌절된 걸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 좌절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새마을 운동 조직이 있습니다. 관련 조직에 한 200만 명 회원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만나보면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슨 재난이 나오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는 싹 사라져버려요. 좋은 일 했다고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광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주지는 않아요. 그 정신이 지금도 아직도 그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초인 내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초인 영웅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영웅이 된 게 아니고 그 당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초인급으로 만든 영웅적인 인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영웅이죠. 자기만 영웅되고 총 맞아 죽고 끝나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때 만든 기능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영웅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군대 생활 한 번 더 하는 셈 치고 저 중동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집에 전화 한 번 못 걸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중동 근로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새마을 지도자, 이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냈고, 저는 이게 그런 점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좌절된 게 아니고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학문적으로 또는 실정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데, 아니 지금 금속노조라든지 이런 민노총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박정희의 제자들입니다. 박정희가 길러낸 기능공들이 고봉급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쪽인데, 뭐 나쁜 방향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생산성, 이 종합공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생산성의 에너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파 정권 있을 때, 야, 이 나라 경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어요. 그때도 성장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박정희 전과 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물론 그 한가운데 박정희가 있는 거죠.
박정희를 무슨 추앙한다고 해가지고 이승만 전두환을 내려앉히면은 그거는 이순신 추앙한다고 원균이를 역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건 아주 잘못된 인물만 됩니다만은 요 뒤에 수기를 하나 제가 붙여놨습니다. 경북 청도군에 박영화라는 여성분이 쓴 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긴 건데 그중에 재밌는 것만 뽑았는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절미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절미운동. 그때 식량을 줄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뭐 마을회관을 지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죠. 절미운동을 해가지고 덜 먹고 남은 걸 모아가지고 여성분들이 그거는 그런 봉사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애국도 이런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가면서 하는 애국. 네? 굶어가면서 하는 애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 이거 재미삼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얼마 전에는 마을 근처에서 타지에서 술집 색시가 들어와서 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자꾸만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집에 와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들을 못 살게 한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타일렀지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내 돈 가지고 술 먹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남편 없으면 그만 아니냐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저 남편을 일찍 여인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근처에 있는 5마을 어머니들을 찾아서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협조해 준다고 하면서 회의 응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5마을 어머니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색시되는 사람한테 좋은 말로 다 이러면서 우리 3마을에 협조 좀 해달라고 어머니들의 뜻을 이야기했더니 색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곧 떠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마을, 거짓과 허영이 없는 마을로서 협동하고 단합하여 알찬 마을 다듬기에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새마을 여성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푸른 녹색의 장문이 되기 위해서 내 전체를 바치며 힘있게 살아왔습니다. 마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신만 바로 서면 바로 살면 다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근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이 정신, 이분이 들고 온 정신을 강조해요. 정신.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이 망가지면 뭐 하느냐? 아무리 못 살아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요거 오늘 딱 우리나라 농촌을 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인구가 2,000명 되는 읍입니다. 거기 면장을 만났더니 사과를 하는데요. 우박에 와서 사과 농차를 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상금이 얼마 내려왔느냐고 물었더니 700억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700억 하면은 한 가구당 얼마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1억씩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1억씩요 3억 받은 데도 있다고 해요. 3억. 그런데 우박에 와서 다 망가진 건 아니고 또 나중에 사과는 또 사과대로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노인, 제가 사실 그 노인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노인들 모인 데서 그 이야기를 확인하니까 맞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올해도 제발 우박 내리기를 기다린답니다. 우박 내리면은 그날 농사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새마을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이 말한 그런 점에서는 이용훈 교수님 말씀대로 새마을 운동은 좌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면이 있는데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유산을 만들었고 아까 이용훈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인간, 새마을형 인간 늘 만들었죠. 사실은 새마을 정신이란 말이 잘 아무 그리낌 없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이 붙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선비정신, 화랑도 정신, 선비정신, 화랑도 새마을 정신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나중에는 이제 공장 새마을 운동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시킵니다. 90년대 말에 가면은. 새마을 운동에는 요걸 가지고 국민 개조란 말이 좀 미안합니다. 이게 국민은 개조되는 대상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국민들을 성숙된 사람, 진짜 민주시민, 국민교육 현장에 적힌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데 핵심적인 게 이게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하고 분리돼야 된다. 제일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했던 게 말년에 뭐 다음 정권 누구한테 주느냐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박진환 새마을 특보 이야기에 하면은 이게 내가 그만두면은 새마을 운동을 중단시킬 거 아니냐.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새마을은 절대로 정치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다 관공서 앞에 새마을 깃발이 붙어 있는 것도 바로 정치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인데 요사이 또 정권 잡은 사람이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저것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내려지지 않는 한 새마을 깃발도 내려질 수 없어요. 이 정도면 방송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새마을 정신을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심심풀이로 미국 CIA에 있는 The World Factbook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과 관계된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GDP 통계로 세계에서 13등 되는 나라입니다. 13등. 그 다음에 수출이 작년에 세계 5등 했습니다. 수출 5등입니다.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이에요. 약 6천억 달러. 수출 5등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률이 요새 우리 가계부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축률이라 하면 개인, 기업, 국가를 다 합친 내셔널 세이빙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10등입니다. 180 몇 개국 중에 10등입니다. 그러고 소득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미 계수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통계 가능한 134개국 중에서 가장 공평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핀란드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23등이에요.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는 23등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 큐바, 또 공산주의 하는 게 베트남보다 더 평등합니다. 아니, 베트남,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더 평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일 기분 좋은 통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여자, 남자 합치면 오래 사는 랭킹으로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30년 되면 남자, 여자 합쳐서 최장수 국가 됩니다. 일본을 능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경제력에서 나오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승만, 박정희 빼고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천국 다음에 한국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새마을 깃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헬조선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보는 사람과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 대결입니다. 만든 사람들의 대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좌경화가 되고 운동권이 이렇게 권력도 잡고 하는데도 어디서 이런 생산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근데 이게 피크에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피크에 왔다고 느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발전했어요, 한국은. 근데 이번이 이제 정말 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중화공업 건설도 세계적인 것이고 새마을 운동도 농촌 운동으로서도 세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력
저력.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한국 사람은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도 자기 입으로 한국 사람 안 돼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 말이 나왔어야 됐을 줄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약속도 안 지키고 게으르고 이럴 텐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양반은 안 되지만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수준이 세계 최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일부 좌경 운동권의 행패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저력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힘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마을 정신이 지금도 연결돼 가지고 어디에 스며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갑재 선생님께서 새마을 운동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오늘 한국인들의 우수한 자질, 미풍, 이런 것들은 새마을 운동의 유산으로서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실패한 것 같다. 한국의 농촌 사회는 다시 전통적인 어떤 갈등의 구조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우리나라 농촌 경제 연구 나름대로 제가 알기에 정보를 많이 제가 얻고 하는 그 젊은 저보다 한 10년 후배 되는 연구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말마다의 실적이 있지 않느냐. 초창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립마을이 6~7%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떠한 리더십이나 후진 공동사업이 없는 후진 마을이었는데 그 초창기의 마을 등급을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끝났을 때는 대부분 자립마을이 됐는데 당시까지도 자립마을이 되지 못한 또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마을이 등급이 있었는데 그 등급과 2010년대 오늘날 그 마을의 소득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런 논문이 없느냐.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KDI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연구를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랬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이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또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왕성하게 추진된 새마을 운동 이후 지난 한 20~30년간 농촌사회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한 것이 새마을 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없습니다. 연구가 없고 다만 단편적으로 주로 인류학자들이 농촌을 마을 단위로 필드워크한 보고서를 가끔 보면은 역시 오늘날의 농촌 조직은 임의 조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는 어떤 단체로서의 어떤 주민의 어떤 결속이라는 것은 상당히 느슨하거나 해체된 가운데 마을 이장의 개성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의례적이나 상조적인 어떤 단체로 많이 변해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개별적인 필드워크로 나온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전반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를 놓고 국책 연구기관이나 관련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촌이 굉장히 렌트 시킹하는 그런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한 300조 예산 가운데 한 17조가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문에 시작한 농어촌 사업인데요. 연간 한 17조 정도 됩니다. 연간 17조가 매년 고정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 6조는 이제 방조제를 수리한다든가 등등 고정성 경비고요. 댐이나 저수지 등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11조가 전국에 한 120개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자체 대략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서로 따먹기 위해서 지방의 담당 과장이 사실상 지방을 지배하는 어떤 유력자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는 그래서 요사이 농업 경제학자들은 한국 농업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 군청 앞에 다방에서 하는 다방 농업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천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1, 2억씩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빼먹느냐 하는, 물론 프로젝트당 대응 자금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하지만 실패해도 책임도 그렇게 중하게 물어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아까 농협의 총회장 하신 분들도 나와 계셨는데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석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농업으로 변한 한국의 농업, 다시 말해서 농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세금, 이 재정을 렌트 시킹하는 그런 농업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새마을운동의 남긴 유산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조갑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점은 좀 더 현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다시 수정하든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토론 참석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참석자분이신데요. 문재인 정권은 새마을운동 지우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 브랜드입니다. 이것은 곧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가야 할까요?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민주시민들이 다 여기 모여있으니까 항의를 해야죠. 항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화로 하죠. 또는 댓글로 다루고, 또는 거기도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대변하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왜 당신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투표로서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고, 요사이는 또 자기들 1인 유튜브가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인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다 전 국민이 앞으로 기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음속으로 애국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국은 지갑으로 하든지 손발로 하는 거예요. 지갑으로 하든지 손발 딱 두 개입니다. 손발로 하는 겁니다. 재단 보고 뭘 하고 있냐 여쭤보는 거 없었어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새마을운동이 폄하될 수 있는 약간의 소지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지난해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해외 전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건도 제대로 성공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요.
오늘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진정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이 뭐냐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해외 가서 돈을 쓰는데 애는 쓰는데 그게 전국적인 단위로 퍼져나가서 국가를 바꿔내는 일을 하나도 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봐라 이거 보이지 않냐 그럼 해외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물밀듯이 해외에서 한국을 배우겠다고 달겨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을 많이 했지만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저도 새마을운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다 말씀하신 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럼 다 이해하잖아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기준이 뭐냐. 이 공정하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한 성과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다 했지만 요즘 지원하는 건요. 그런 한도 없어요. 아까 우리 이영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좋은 사람한테 정부에서 칭찬하고 선양하는 일이 없이 예를 들면 잘하나 못하나 놀아주거나 아니면 다방에 앉아서 로비를 잘하거나 관공서 출입을 잘하는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하신 그 다 모든 그것이 옳지만 그 가장 기본은 엄정하게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결과를 그리고 지원이 그것에 따라서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같은 사이클이 계속 가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이 정신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에서 파견관 내려보내고 교수 내려보내고 그 사업을 다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차별하는 것은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고병우 장관님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기록한 많은 거는 평가를 위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후진국에 가면 평가하는 게 없어요. 돈은 지원하고 지원하지만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언제 나오나? 왜 우리는 아니고 저기만 주나? 이런 거죠, 앉아서. 그러니까 돈은 지원하지만 그 정신, 아까 의식 개혁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연구를 더해서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후진국에서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아무리 좌파를 하더라도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세 분 패널 계신데 저는 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요즘 뭐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해보는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질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부탁을 쓰신 것 같은데요. 자, 김기환 선생님께서 쓰신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국부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작년 일주일은 됐네. 작년 9월 28일에 전쟁기념관에서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세 사람 동상을. 이 김명원 교수라고 여기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잘 높이가 4m 되고 어떤 민간인이 개인 출연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세울 데가 없어요. 세울 데가 없습니다.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기념관에 국방부를 통해서 거의 전쟁기념관에 두 전쟁 지도자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거기서 세워주시오 해가지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민간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넓은 대한민국에 이 세 사람한테, 세 분한테 주어지는 땅이 없어요. 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 세워주면은 이 세 분을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